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유하는 책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한 비판을 해주신다,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댓글들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뿌듯하죠. 그렇습니까? 네. 댓글이나 후기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궁금하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뭐라고 생각했나? 예. 어허. 예. 아주 보람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예. 요즘은 또 제가 좀 약간 사회적인 현안들에 좀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 채널에 들어오면 막 비난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럼요.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신지요? 기분 제일 좋았던. 지금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제 얘기를 들으면 뭐 생각이 깨어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신경 마취제였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 신경 해독제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생각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벌려줘서 너무 좀 좋은 것 같다. 이게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좀 힘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죠. 예. 게다가 저기 특히 제가 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지만 여러 방송들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한석준의 문화시대에 붙어 있는 댓글들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본업에 관련된 좀 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의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그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늘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이 프로가 아주 저한테도 보람이 있고 고마운 프로입니다. 아유, 오늘도 한번 네. 그런 좋은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에요. 이게 진짜 참 많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네. 또 함돈균 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집니다. 동물농장은 어떤 책입니까? 예.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예,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투영된 작품이 소설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고 또 하나가 이제 후속으로 등장하는 1984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의식은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사회, 특히 이 정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락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 또 그 관리하고 통제되지만 거기에서 인간은 왜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거기 하나의 일상인으로 거기에 관리되는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부속이 되어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수락하면서 사는가. 이런 어떤 비판 의식이 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아주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 이 동물농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이 동물농장 같은 작품은 이게 유럽에서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 제 기억에 1900년대 아주 초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유럽이 이 1789년에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한 거의 뭐 150년 동안 엄청난 그 혁명과 내전, 그다음에 제국주의, 세계 전쟁 이런 걸 다 겪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소용돌이 속에 살기도 했고 이 사람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사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유럽이 겪었던 자기 사회가 겪었었던 이런 정치적 어떤 폭풍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위선의 문제. 이 작가는 문학 작가는 인간의 그 위선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네. 예. 양머리 내놓고 개고기 파는 이런 식의 그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혁명의 이상을 얘기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나면은 또 국민을 기만하고 오히려 또 더 심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아간다는 그 니체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동물농장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자, 그럼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먼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성함은 에릭 블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그 20세기 초에 그 영국이 아주 강력한 그 국가의 힘을 가지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영국 식민지령이었던 인도. 그 당시에는 영국의 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에서 태어났던 이제 분인데 그래서 그 주변인적인 영국
국적은 영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영국의 그 경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식민지에서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 영국인인지 아니면 이 식민지 통치를 받는 어떤 그런 나라의 사람인지에 대한 애매한 그 문제의식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 같은 것도 같이 갖게 되고 그래서 좀 여행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점점 뾰족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강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불황자로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노동자로서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층 가난한 사람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눈 같은 거를 이제 갖게 된 사람이고 특히 이 사람한테 중요했던 어떤 사건이 뭐였냐면 그 세계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전쟁 그 사이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뭐라고 할까 에너지 그래서 어떤 군중을 통해 가지고 군중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이제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한 사람들이 앞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 교묘한 형태로 국민을 어떤 속이는 시민을 속이는 그런 형태의 철권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 사람이 목격을 하는데 특히 그 스페인에 그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스페인 내전이 아주 유명한 내전인데 2차 대전 전에. 아주 직전에 일어난 내전인데 그 전이 아주 국제전적인 성격을 띠었어요. 대리 전쟁 같았죠. 그래서 많은 유럽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스페인 내전이 아주 독재 정치가 등장을 해가지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거기에 국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도 그 국제전에 참여를 합니다. 스페인 내전에. 그래서 이제 스페인 내전에 그 참여를 프랑코를 막는 쪽으로 그렇죠. 참전한 거죠. 일종의 네. 그 공화주의자로서 시민군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그 황당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독재 정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랑크 내전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전체주의 세력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그 사회주의 그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프랑크 내전이라고 하는 건 그 프랑크 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극우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이 좌파 사회주의 계열에 있었던 이 막시스트들이 여기에 같이 이제 국제전으로 참여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시민군과 좌파의 연맹군이 있는 것이고 네. 우위 쿠데타 세력이 있었는데 우위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대항했었던 이 좌파 내부에서 이들이 그 안에서 내부 쿠데타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거기서 또 자기들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극우 세력하고 싸움을 하려고 했었던 이 좌파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또 이 여기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또 내부에 어떻게 보면 좀 썩은 정치 같은 것이 등장을 하면서 네. 국제적으로 참여했었던 시민군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다 그걸 간첩으로 밀정으로 배반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혁명군이 쿠데타에 그 대항하려고 했었던 이런 시민군 내부에서의 그 배반의 정치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동지들에게 전부 다 배신을 받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처형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도 거기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바로 이 그러게요. 동물 농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다 소설에 포함이 된 거구나 싶습니다. 아주 그거를 소설적으로 우화적으로 완전 압축한 거예요. 자, 동물농장 일단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물 농장은 동물 농장이잖아요. 네. 동물 농장에서 사육을 당하고 있었던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육을 당하는 것인데 이게 우화처럼 되어 있는데 이 농장 안에는 이제 인간 주인이 있고 동물들은 평생 노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소위 착취당합니다. 네.
착취당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거 어떻게 우화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착취당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 어떤 그 자본 계급에 의해 가지고 음. 공장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그 부자들이 음.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전부 다 뺏어간다. 음. 이런 식의 어떤 착취 개념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이게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그런 문제의식 문제 같은 의식이었죠. 거죠. 노동자들의 문제 의식이었죠. 음. 그래서 그 문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이제 늙은 돼지 한 마리가 동물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인간 때문이다.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이 농장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평등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의 이념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꼬뮤니즘, 사회주의 이념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말에 이제 감동을 한 동물들이 결국은 걸기를 해가지고 인간 주인을 여기서 몰아내고 동물 농장을 자치 농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해방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선언이 되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구호가 굉장히 많이 풍자적 구호가 등장을 하는데 풍자적 구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호가 이거예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가 있어요. 여기서 네 다리는 동물을 얘기하고 두 다리는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혁명을 하려고 하면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런 식의 선악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분법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동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돼지가 내가 글자를 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칙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행정 같은 걸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 권력, 국가 권력을 이들이 그래서 장악하는 이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음흠. 그래서 어떤 사태를 해석하고 행정의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장악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선정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 동물 농장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권력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이제 권력으로 돼지가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7가지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혁명 규칙을 만들어 보면서 그 사회의 헌법을 만들어 놓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고 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혁명의 처음에 구호로 만들어 놨던 사회의 헌법 구호가 조금씩 수정이 돼요. 네. 예. 있던 말들은 그대로 두고서 그 앞에서 약간 예외적인 규정 같은 것들을 넣는다든가 아, 네. 뭐 이프 문장 같은 거를 넣는다든가 네. 어. 예. 예외가 많아지는 거죠. 예, 점점 많아지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동물 농장에 있는 그 동물들이 저 얘기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맞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가 거기 섞여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 체계 이 헌법적 구조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등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글자 같은 걸 읽지 못하니까 이 매뉴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사실과 해석이라고 하는 걸 섞으면서 최근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그 개소리 불쉣이라는 게 그냥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애매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사태를 완전히 조작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일종의 여론의 조작과 언론을 조작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기억을 완전히 지배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인 국가의 어떤 선전대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돼지 선전대가 있거든요. 선전대를 동원하고 한편으로는 개라고 하는 동물 중에 이 개를 등장시켜 가지고 아주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물 시민들을 겁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동물 농장을 이제 장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고 배반자로 완전히 만들어 버림으로써 민주적인 토론이 완전히 사라지고 반대 토론자들을 전부 다 밀정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너 말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음으로써 표적을 찍어요. 그럼으로써 이 체제가 다른 이야기를 이 국가를 장악한 이 동물농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돼지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의견이 하나인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목소리를 통일하거나 의식을 통일함으로써 국가를 그냥 하나의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통치가 완성되는 동물농장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 정치적 풍자가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의 일당 독재가 성공한 거네요. 네, 완전 일당독자 성공한 것이죠. 자, 이게 20세기 초반 소설인데 네. 21세기 초반인 지금도 동물농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세기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뭐 100년 정도의 이런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작가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은 예언자적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감하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평등한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계급도 그렇고 뭐 좀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의 목을 자르고서 이제 등장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근대 국가가 등장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정치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도래한 사회는 왕은 사라졌지만 왕의 자리만 대체한 거야. 그래서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그 리더가 등장해가지고 선동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더 무섭게 왕이 있었을 때는 그 왕의 폭력을 가지고 국가를 막 장악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뭐 힘으로 막 통치를 했는데 사람들을 그냥 입틀막해. 그리고 의식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을 반대 토론자들을 완전히 그 죽이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묘한 이제 그런 거는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짜의 허위의식 같은 것들을 인간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국가가 이제 운영함으로써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드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체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조지 오웰은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런 전체주의 국가 한편으로는 그가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했지만 그 히틀러 같은 것이 등장한 어떤 건 파시즘적인 어떤 국가가 있고요. 그것도 네. 이제 군중 정치라든가 이 히틀러도 엄청나게 선전선동에 능란했던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틀러 집권기에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죠. 예, 뭐 괴벌스 이런 것들도 막 선전을 등장을 했고, 괴벨스 이런 것들. 어, 예, 그죠. 예, 네. 그런 게 등장을 했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뭐 예술 이런데 그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파시스트인데 예술적인 감성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예술을 정치화해가지고 군중의 정신을 현혹시키는 그런 식의 오늘날과 같은 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광고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는 이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그런 구구주의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었던 이념적으로는 반대편에 있었던 이런 좌파들이 있었는데 좌파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의 이런 노동자 정당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국가가 등장하는 게 바로 소비에트 사회, 소련이었는데 소련이라고 하는 게 마침 혁명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그렇게 장악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스탈린 같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스탈린이 왕보다 더 강했죠. 예, 더 무서운 총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스탈린 같은 거거든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폴레옹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거든. 황제에 이게. 올라가죠. 더 센 권력이 돼버리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왕은 사라졌지만 사실상 그 왕의 자리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국가 장치. 왕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조작 그런 기억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더 교묘한 형태의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작품에서 이것이 더 교묘하게 된 사회가 1984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어떤 감시차회 체제 미디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식 꼼짝 못하는 체제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 그게 지금 21세기에는
오히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 오히려 더 그런 어떤 기억의 조작술이라든가 어떤 의식을 조작하는 형태의 군중의 의식을 조작하는 정치의 종교화 현상 같은 것까지 거의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군중이 질문을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군중이 돼버린다라는 네.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이 네. 군중이 되는 거죠.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소설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뭐 이제 한 뭐 세 가지 장면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킨 이제 그 세력이 처음에는 좋은 이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매뉴얼을 딱 거는데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쁘고 동물은 좋다 이렇게 네. 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악을 딱 나누면서 뭔가를 악마화하고 그 악마화를 통해 가지고 저게 악마이기 때문에 나는 선이 되는 어떤 선의 정당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적과 아군을 가르는 선악을 나누는 정치를 도덕화하고 정치를 종교화하는 이런 어떤 정치 메커니즘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목이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정치 안에서. 그다음에 그 매뉴얼들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을 만든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처음에 혁명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지지를 하지.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후에 그것이 좀 시스템이 사회가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어떤 문구가 딱 끼어. 그러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런 문구가 더 끼어 있는 거야. 더 평등하다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평등한 거 속에서 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을 옹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더 평등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 그 얘기 더 말조차가 평등한 안 되는 거잖아요. 어. 평등한 거가 거기가 끝인데 네. 그 뭐 더 평등한 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문구를 어떤 삽입하는 데 의도 자체는 어쨌든 이제 그 평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통적인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킨 것이었는데 그걸 폐지시킨 사람 중에서도 더 평등한 더 존중받아야 될 어떤 세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뭐 약간 그 이프 조건 같은 문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냥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뭐 맞는 말이지 저 돼지들이 이렇게 뭐 글도 잘 읽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들인데 저 사람들이 써놓은 문구니까 그래서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면서 국민을 좀 속이는가 이런 식의 이제 문구들이 나타나는 것도 재밌고 맨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인데 동물농장에서 인간들하고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동물농장에 해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들과 절대 거래하지 않고 인간들이 적이었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을 딱 보니까 돼지가 두 발로 걸어요. 그러면서 인간하고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혁명 세력이 인간보다 타파하려고 했던 인간보다 더 괴물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위선을 보여주는 걸로 딱 끝나면서 아, 모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패배하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생각나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잠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작 판소리 동물농장 중에 반란, 동물주의 7계명, 장서윤의 소리입니다. 동지들,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쫓아내야 합니다. 창작 판소리 동물농장 중에 반란, 동물주의 7계명, 장서윤의 소리였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읽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일단 좀 분석을 해보면 돼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 돼지 맞아요. 중에서도 나폴레옹하고 스노우볼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각각 어떤 예, 캐릭터입니까? 두 명의 주인공 돼지인데 네. 이 돼지는 이 작품 안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정치에서 정치가 뭔가 타락하려고 하면 등장하는 형태의 그 대립적인 인물 리더 두 개의 유형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스탈린 그 체제에서 있었던 그 트로츠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혁명의 이상을 반영하는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리더는 이 작품 안에서 보면 이 돼지는 회의와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국가를 정책적 비전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뭘 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물질성 같은 것들을 아주 실사구시 실용적이야. 그리고 교육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진행을 해. 좀 약간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예.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혁명의 이념을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하거든요. 다소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립되는 인물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인데 이 돼지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기본 타락형 어떤 인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이런 실사구시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떠들어. 그리고 선전선동이 굉장히 많아. 액션은 넣고 늘 말이 있고 이 말을 떠들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잘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다른 스피커들을 동원해. 그게 이제 이 작품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스컬리라고 하는 그 선전대와 같은 그런 돼지가 있거든요. 이런 돼지를 낀다든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혁명을 하는 시민군의 리더로 등장했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과정도 무시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자가 있으면 이 개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폭력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의 친위대 개들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반대 토론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입틀막 함으로써 이 국가 전체를 이 동물농장 전체를 공포 정치했던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노우볼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 혁명의 원래 이상을 대변하고 있었던 이 실용주의자였던 스노우볼이 여기서 쫓겨나게 되고 동물농장에 딱 쫓겨난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이거를 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밀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탄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원래 이 혁명이 가질 수 있는 정치혁명이 가질 수 있는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이 오히려 반대 밀정이 되고 쫓겨나게 됨으로써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까 좀 공화주의적인 그런 이념, 공공적인 어떤 그런 성격은 완전히 이제 몰락해 버리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캐릭터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뭐 트로츠키가 축출되는 걸 예언하듯이 예, 했네요. 예, 그리고 그 복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훈장을 받을 만큼 아주 헌신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복서는 어떤가요? 이 말인데 이 동물농장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고 성실한 말이야. 예, 근데 아주 착한 말인데 일도 잘하고 성실한 시민인데 질문이 없어. 군중이네요.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뭔가 리더가 등장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다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정치적 억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이 끝까지 이 나폴레옹 대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너무 착하고 질문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도 일종의 밀정 비슷하게 오히려 이런 인물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오해? 오해는 아니 오해를 씌우게 되는 거죠. 예, 예. 낙인을 이제 씌워가지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이 없는 시민은 군중이 된다의 군중이 돼버린 시민이지 않나 싶어요. 예, 군중이 돼버린 시민이고 그 군중은 자기 자신의 생존도 보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없다 보니까. 그 군중의 생존은 역시 독재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벤자민은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캐릭터는 당나귀인데 이 인물은 이 사회 이 사람이 이 안에서 동물농장에서 보면은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야. IQ는 높아가지고 이 사태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어떻게 정치가 타락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절대 나서지는 않아. 아주 시니컬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인 유형들을 보면 알지만 뭐 하면서 그냥 시니컬하면서 관조적인 형태로 있다가 국가가 이제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런 상태 속을 그냥 바라보다가 나라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뭐랄까 방조형 인물. 예, 예, 우리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런 말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이제 국가 계엄 사태 같은 것 안에서도 지난 1년에 이런 것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이런 대학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대학의 지식인들이 옛날 같으면 막 성명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런 목소리들이 잘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캐릭터 비슷한 거예요. 사회에 어떤 좀 경종을 올려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할 분들이 등장하지 이제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괴벨스는요. 괴벨스가 이제 스콜러인데 네, 스콜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라 그래가지고 그 국가가 폭력을 이제 동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그냥 대놓고 경찰이나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타락한 이제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의지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사람들의 그 의식을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 속에 있지만 그래서 옛날과 같이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대놓고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그런 금기를 명령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이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라. 오히려 허용을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네. 허용을 하는데 국가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정치를 조작을 하는 거야. 생각을 조작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정치의 기술, 나쁜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참 이 부분이 폭력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폭력이 없는데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거라 네. 오히려 더 무섭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 그 뭐 철학자 중에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현대의 권력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기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다 하라고 허용하는 권력이다.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게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이오 파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권력 혹은 생체 권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 같은 영화예요. 예. 참 계속 그 말이 머리에 남습니다. 시민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군중이 된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뭐 요즘을 얘기하기보다는 2차 대전 때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독일 시민들이 그랬지 않나 싶어요. 원래 시민이었고 공화국을 세웠고 투표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았는데 뽑을 때까지만 해도 히틀러가 좋을 것 같아서 뽑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이상해질 때 이상해진다라는 걸 알지 못한 거죠. 질문도 안 한 거고 네. 그냥 무조건 히틀러나 괴벨스 말에 따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군중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참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군중이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근데 질문을 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네. 깨어 있으려면 노력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노력까지 해가면서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뭐 개인의 이제 노력도 거기선 필요하고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의 정신의 어떤 성장의 그 어떤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각도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애티튜드로 우리 안에서 장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이제 혁명이 결국은 변질되는 게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변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헌법 구조 같은 게 만들어 놓는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동물이니까 그 우화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네. 인간에 대해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두 발로 걷는 자가 적이 뭐 그런 식의 매뉴얼이 있었는데 네네.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매뉴얼이 있어요. 동물이라는 거를 규정하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좀 있어 되면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앞에 무슨 이상한 부사어나 가정법이 있어서 동물은 뭐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든가.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데 동물은 좋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동물은 뭐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동물은 뭐 낮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든가.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뭐 혹성 탈출에도 뭐 원숭이는 원숭이를 죽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를 거기 딱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죠.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동물은 뭐 좋은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법을 통해 가지고 가정법이 어디에는 통할 수도 있고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 예외적인 그런 것들 조항을 넣음으로써 특권을 가지고 점점 특권 세력이 되고 있는 이
혁명의 어떤 그 이상을 타락시킨 그 사람들이 요것들의 예외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전부 다 성취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나 법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으면 그거는 결국 권력자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정말 총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시민들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형태의 그 전통적 권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총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 문장, 문구, 해석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오히려 권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어떻게 교묘하게 거기다 조작하는가. 예, 뭐 어떤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든가 해석에 따라 가지고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되고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되는 이런 게 뒤집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저게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해석의 조작술 그리고 기억의 조작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작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국가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우리가 장악하고 조작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일종의 팬덤화된 사유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사실 오늘날의 전체주의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1984에 가면은 특정한 형태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미디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세계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주 그 21세기의 현재를 내다본 그런 형태의 작품의 첫 번째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동물농장을 지금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어봐야 될 이유가 뭔가요? 예, 오늘날 이제 우리는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헌법 안에 뭐 민주국가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문구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현실 속에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이 평등한 것처럼 정말 고루 평등한가, 또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또 권력의 중요한 그 국가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좀 정밀하게 따져보면은 그런 실질성이 표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실제하고는 상관없이 그 실질적인 것이 잘 구현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미국 같은 지금 나라도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계엄도 있었지만 미국도 지금 거의 계엄에 준하는 상태로 아주 국가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중의 의식을 사로잡음으로써 어떤 권력자가 국가를 그냥 마음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권 통치가 등장하는 이런 식의 파시즘 정치가 전 세계에서 지금 21세기에 막 지금 발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함께 읽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한번 읽었더라도 요즘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또 들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뭐 읽을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20세기 현대 문학의 아주 가장 그 전이라고 얘기하는 작가 중에서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는데 네. 카프카가 다른 그 소송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타락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